자, 독일 통일과 비스마르크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게 기출 예문에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 앞부분에 이제 넘어가고, 거기 이제 그 독일 통일전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비스마르크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철 정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강력한 무역이나 중앙 권력을 위해 궁극적인 어떤 독일 통일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때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이제 갈등을 빚게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그 비스마르크 통일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한 걸 보고 이제 협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통일 전쟁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덴마크 전쟁이야. 그래서 그 당시 덴마크는 이제 그 독일인 거주 지역이 두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홀스테인과 슐레슈비 두 지역을 장악했는데 그걸 점령하고 오스트리아 같이 이제 점령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덴마크 국왕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일 다수 거주 지역이고 자치권을 허용받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덴마크와 이 지역을 이제 공식으로 합병을 선언하니까 오스트리아 연합해서 군사적으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두 공국을 분할했는데 다시 두 공국을 가지고 다시 나눠먹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포일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이야. 그래서 이제 포일센은 그 당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외교적으로 접근해서 러시아, 프랑스에 접근해서 오스트리아 가담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공수동맹을 맺죠.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 양도를 약속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홀스타인 지배를 둘러싸 이제 오스트리아 전쟁을 공식적으로 해요. 그 당시 러시아, 프랑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뭐냐면 옷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포유세는 좀 얕잡아 왔어. 왜냐면 이제 적어도 이거 전쟁이 오다갈 거다. 그럼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국력이 약해지겠지. 근데 의외로 뭐냐면 7주 만에 승리를 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간단하게 사도비 전투에 승리해서 7주 만에 승리했고 중간 정도의 연방국들은 그 뭐냐면 오스트리아에 지지를 했어요. 어, 그래서 소형국들은 어차피 이제 뭐 포유슨 넘어가니까 이제 하지만 중간 정도의 연방군 오스트리아 지지했지만 왜냐면 포유슨의 합방 때문에 지지했지만 곧바로 7주 만에 전쟁이 끝났고요. 자 경과를 보면 이제 프라하 조약을 맺게 되고 그다음 북부 독일 연방이 성립되고요. 그다음에 남부 여도 독일과 비밀 동맹을 결성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보불 전쟁 때 요게 이제 걸리는 거죠. 자, 그 당시 이제 그 보불 전쟁 당시에 나폴레옹 3세는 만약 전쟁을 하면 여기 프랑스 편에 들 것이다. 남부 여러 독일들이 그래서 남부 독일들이 우리 편으로 들었을 거는 했는데 이미 남부 독일들은 이미 누구한테 붙은 거야? 이미 오스트리아 전쟁 때 북부에 붙은 거죠. 근데 그걸 몰랐던 이유가 비밀 동맹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다음에 남부 독일하고 북부 독일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얘네들이 종교적으로 이제 북부 독일은 뭘 믿고 있었죠? 기독교, 개신교를 믿고 있었고 남부 독일은 뭐 믿고 있었냐?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 서로 욕을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남부 독일 같은 경우는 보헤미아 촌놈들, 아니 보헤미아 아니라 저기 그 어떤 지역이죠? 바이에른 촌놈들 이렇게 욕하고 저 북부는 뭐 돼지들, 남부 애들이 그래서 포일슨 돼지들 하면서 욕하는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상도 전라도 정도의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지역이. 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유주의 이걸 보니까 처음에 반대했지만 계속 승리해 나가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군사민주주의 추진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때 민족주의가 이제 포일슨 팽창 원동력이 됐다. 자, 이때 민족주의라는 것은 무슨 민족주의죠?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 언급했던 부흥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통합적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를 의미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에스파냐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이제 에모스 전부 사건을 일어나죠. 에스파냐에서 이제 왕위 계승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에스파냐 왕을 포이센의 그 왕실에서 이제 뭐냐면 선발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에스파냐가 그 요청했는데 포이센이 거절했어요. 이거 안 받고 왕이 이제 선출 안 보내겠다고 우리 집안에서. 근데 프랑스가 그 포이센이 거절한데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걸 이제 뭐냐면 확답을 받기 위해서 그 프랑스 대사가 이제 그 당시 비에르 1세가 이제 머물고 있는 옹청제 에모스라는 옹청제에 가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확답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비에르 1세가 아니 아까처럼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여기 와서 지진되냐 못하겠다. 그래서 쫓아냈어.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포이센이 이용을 한 거지 그 비스마르크가.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독일 국민들에게는 프랑스 대사 무례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입장을 볼 때는 그 프랑스 대사를 그 독일 황제가 모면감을 느끼게 할 것처럼 이렇게 뭐냐 해가지고 언론에 터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프랑스가 열받아가지고 침략을 했는데 이미 이제 세상에서 포위해서 이제 이들 항복시켰죠. 그 전에 이미 포위에서는 군비를 다 합충해 놓고 딱 작전 계획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명분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명분이 이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알사스 로렌을 확보하고 프랑스 위협을 제국하고 독일 제국을 성립하죠. 이게 몇 년이냐면 1871년이에요. 1871년이에요. 외워두세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비에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독일 제국의 탄생을 볼게요. 독일 제국은 이제 25개 연방 구성을 하죠.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 제국을 제외한 소독일주의를 채택을 했고, 연방 국가의 권한을 보면 제대 명칭과 군주제 유지하고 강범위의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실제 통일국가였다. 그래서 이제 군사권이나 외교권은 다 이제 포위된 중앙정부에 기속이 되죠. 의회 구성을 보면 3월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1850년 헌법체제가 그대로 갔다가 연장선상에서 뭐냐면 적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외관상 입헌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방 귀족층과 신흥 상고국 계층의 지배, 그러니까 남부의 지방 귀족층과 북부의 신흥 상고국층이 연합해서 이제 지배했는데, 연방의원 같은 경우에 구성을 보면 거기 이제 이렇게 연방의 구성이네요. 예. 국가대표 황제가 임명한 대표로 구성되고요. 칙선위원회 사습제, 칙선위원은 황제가 임명한 위원들 얘기야. 이런 세습이 되고, 제국개혁은 이제 하원인데, 이 하원은 25살 이상의 성년 남자 보통 선거로 구성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선거권 측면으로 볼 때는 영국보다 더 발전됐어요. 제한선거가 아니라 보통 선거죠. 근데 운영하는 방법이 후진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그 3계급제 입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액 납세제 4% 안에는 3분의 1을 떼주고, 중정도 납세제는 3분의 1, 저액 납세제는 3분의 1.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냐면 계급별 투표제를 실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윗대가리 애들이 이제 3분의 2를 차지하다 보니까 주로 부유주의 계층들, 지주 출신의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정치가 좌우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의회의 이제 실제 역할을 보면 하원은 이제 25세 이상의 성년 남자 보통 선거로 구성됐고요. 실제 권한은 재상이 국민의 여론에 듣는 장소에 불과했고, 실제 국정을 장악하는 것은 재상과 황제였고, 재상은 의회관이나 황제 책임지면 황제 또한 의회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회의 주요 뭐냐면 권한이 뭐죠? 두 가지가 예산권, 예산 심의 위결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률을 이제 통과시키는 권한이죠. 입법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형식적이야. 예산 심의 위결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만들어도 실제로 이제 국회 통과를 안 시키면 그냥 황제가 예전 예산 있죠. 그냥 갖다 붙여갖고 정년도 예산을 그냥 갖다 붙여서 통과시켜. 그래서 실시하고, 법률 입법권도 입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종적인 제각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황제가 갖고 있어. 황제가 노후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자문기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기구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독일 제국 부분이 있고, 그럼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책을 보죠. 국내 정책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크게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기는 문화투쟁기로서 자유당과 손을 잡고 중앙당과 대립을 했던 이 시기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을 하죠. 이때 이제 푸르센 중심의 중앙집권을 강화해서 화폐를 통일하고 중앙은행을 설치하고 철도 우편제도를 실시하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반발했던 게 이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남부 지역은 예전부터 뭘 믿고 있었죠? 카톨릭을 믿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 이제 반발하게 되고, 이 카톨릭 세력들을 이제 대입 탄압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게 문화투쟁이야. 원인은 뭐냐면 교황 피오 9세가 자유주의 사상을 공격하고 국가의 교회 간섭 비난, 교황의 무우효소 교리를 선언하면서 교황권의 세속권의 우호성을 강조하면서 카톨릭의 불리한 법을 이제 개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응해갖고 그 당시 포일센이 제정했던 거예요. 자, 중앙당이 결성해서 정부 정책에 반박하고요. 독자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 집권 전체를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문화투쟁 과정에서 이제 카톨릭에 탄압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카톨릭 세력들이 집결해서 만든 것이 중앙당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화투쟁의 내용을 보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자유당이 협조하되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당에 협조하되 그 예수회원들을 독일에 추방하고요. 성직자의 정치적 설교를 금지시키고 교회의 교육기관 폐쇄, 주교 투옥, 그리고 각종 종교단체 해산, 종교의식과 관계없는 민법상 혼인을 인정하고 신부가 될 사람이 일반 대학에 적어둬야 되는 규정을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성공했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원래 우당이었던 자유당이 그 당시 자유무역 정책에서 보호관세 정책으로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무역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결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자유당을 결별하면서 새로운 우당이 필요하죠. 사회주의 세력이나 자신의 보호무역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과 협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중앙당이 카톨릭 세력이 되니까 이 카톨릭 세력들이 이제 했던 탄압적 문화투쟁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2기 때 들어가면서 문화투쟁을 포기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2기 때 보면, 원인을 보면 자유무역 정책으로부터 보호관세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영국과 경쟁이 필요. 영국과 이제 경쟁하려면 자기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호 자국 시장을 이제 지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호관세 정책을 했고, 근데 이 보호관세 정책은 그 독일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제국주의 시대 때는 독일 외에도 다 나머지 국가에 했다면 돼.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프랑스나 다 무슨 정책이었다? 보호관세 정책, 보호무역 정책을 했죠. 이거는 영국의 자유무역 정책, 무역 정책과 다른 이제 대비된 모습이죠. 그래서 영국과 경쟁이 필요했고 동료의 값싼 유입에 따른 자국 시장의 어떤 그 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값싼 물건의 유입에 대한. 그래서 이제 자유당의 지지를 상실했고 중앙대 보호주의 정책에 지지하니까 이들과 손을 잡고 자유당을 견제하면서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세력 확산 방지 목표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이 요구한 문화정책 포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반카톨릭 법률을 다 폐기하죠. 자, 그래서 자유당의 개편 노력을 보면 보수적인 산업집단으로 성공을 하게 됐다. 근데 이제 자유당도 원래는 자유무역 정책을 이제 반대를 했지만 이걸 해보니까 지네들 편하거든. 유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어떤 산업집단을 성공하면서 이제 자유당과 중앙당을 다 자기의 우당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말년에 누가 또 대입하게 되면 사회주의 세력이 부각이 돼. 산업화 결과 노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산업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 수가 증가되고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이 고조하게 되죠. 그래서 반사회주법이 제정이 돼요. 그래서 사회민주당의 모든 단체들이 불법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의 하원 진출을 인정하지만 각종 관련 단체들을 탄압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권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노동자 복지 정책을 이제 하게 돼요. 이걸 이제 뭐에 입각해서는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국가주의 사상,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우리가 나치가 항상 내세웠던 국가사회주의 이런 것들 이제 바탕한 거죠. 가부장적인 국가주의가 뭐냐면 이런 거지. 집안이나 이제 집안은 이제 아버지가 있고 이제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온유한 그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이제 따뜻한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아들 딸들은 뭐 호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야.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가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자식들 노동자들은 자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 입장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 따뜻하게 보살펴줘야 되고 대신에 그 노동자들은 아버지의 어떤 보답에 그러니까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논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경우가 어떻거나는 이유가 어떻거나는 질병보호법이니 재해보호법 같은 양로 사회적 보호 같은 어떤 노동자 복지 정책을 하게 돼요. 노동입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을 흘렸지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이제 행동하죠. 노동자들은 그렇게 해줘도 자 선거 때는 항상 누굴 찍어? 사회민주당 그냥 찍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영국과 함께 복지 정책을 이제 실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결과는 노동자 생활이 개선됐지만 3인당의 지지는 감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독일 통일.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공유되었던 독일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메테의 체제의 거의 지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비네이의 두 가지 면에서 독일 통일이 약간의 공헌하였다. 그 하나는 그 독일 전체 35개국 국가 군주국가 4개의 자유시에 정리하면서 독일 연방을 구성한 것이다. 이때 독일 연방은 비네이에 구성된 독일 연방이에요. 단 하나는 오스트리아가 네덜란드나 남부 독일의 영토를 포기하고 북부 이탈리아에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독일 내 이해관계가 희박해진 반면에 프로이센은 나일강명, 폴란드의 새로운 영토를 얻어 내일도 독일의 미래를 짊어지는 형세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독일의 통일 가업이 오스트리아보다 프로이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프로이센 1818년 분산되고 있었던 영토 내 내국 관세를 철폐하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연방국가들 있잖아요. 연방국가를 통과할 때마다 관세를 부과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이 어떻게 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가격 경쟁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철폐하고 인접 국가들이 참여해서 1833년 간세 동맹을 이제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1844년까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대부분 연방 국가들이 여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간세 동맹은 독일의 경제력 발전을 크게 촉진했으나 이러한 경제적 통합은 정치 통합의 통일의 길을 닦았다. 1848년 3월 혁명에서 메테의 몰락을 시켰으나 독일의 자유주의 통일은 실패했다. 프로이든이 비에든 4세는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제공하는 재강을 거절했으나 통일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어서 1849년 몇몇 국가와 군주동맹을 맺게 돼요. 군주동맹.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오스트리아 침략과 러시아 압력으로 프로이센은 1150년 울무츠 조약으로서 이 동맹을 해산을 하고요. 독일 연방의 부활을 동의했다. 이때 독일 연방은 이제 뭐죠? 아까 비인의 이후에 이제 그 연방을 얘기하죠. 그야 독일의 통일은 비스마르크의 등장을 기다려야 했다. 3월 혁명 실패 후 1850년대 정치적으로 자유주의가 억압한 반동적 시기였으나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발전기였다. 자,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당연히 부르주아의 세력을 신장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자유주의 신장도 생각될 수 있는 일이었으나 1848년에 이래 사회의 노동자의 가격한 움직임에 겁을 먹은 독일의 부르주아들은 자유주의 한계가 있었다. 자, 프레드리 비에름 4세가 계승한 비에름 1세는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군제개혁안을 내놓았고 자유주의 다수가 차지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한때 퇴위까지 생각했던 비에름 1세는 이 난국을 타개한 인물로 1862년에 비스마르크를 재상으로 등용했다. 비스마르크는 동부 독일의 융커 출신이죠. 보수주의자이고 프로이센 중시의 독일 통일을 확신하고 러시아와 프랑스주의 대설 외교통이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지지 않은 마키아벨리스트인 현실 정치가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이며 이를 제거하는 길은 군사적 행동밖에 없고 따라서 군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한 자유주의자에게 오늘의 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오직 철과 피로 결정된다. 철과 피로 결정해서 이걸 무슨 정책이라 해요? 철학 정책이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군제 개편을 단행했다.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된 비스마르크는 먼저 오스트리아부터 굴복시키는 생각을 하고 그 구실로 어디를 점령하냐면 슐레슈비아 홀스타인 지역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를 삼았죠. 이 두 공국은 특히 홀슈타인은 독일계 주민이 많고 형식적 덴마크 왕국에 속하였지만 자치권 허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덴마크가 도전 두 공국의 합병을 선언하니까 비스마르크는 이걸 구실로 오스트리아에 끌어들여서 군사적 행동으로 두 공국을 각기 나눠가졌다. 이와 동시에 비스마르크는 러시아, 프랑스에 접근해서 오스트리아 가담하지 않도록 외교적 절충을 했고 다시 이탈리아와는 공수동맹을 맺게 되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난 비스마르크는 홀슈타인에 대한 오스트리아 관리에 대한 항의에 거듭한 끝에 1866년 6월 프로이센을 진주시키고 이에 따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예상과 달리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제 이걸 금방 질이 끌까 생각했어. 근데 예상만에 7주 만에 끝났죠. 그래갖고 이제 프로이센이 보헤미아의 시클레스에서 그 대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끝났다. 파리에 체결된 프라 조약에서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에 간대하게 됐다. 왜냐면 비스마르크 입장부터는 독일 통일이 목적인 거지, 주 목적인 거지.
오스트리아를 이제 너무 호되게 당하면 오스트리아 분노를 하잖아. 그러면 언젠가 이제 그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프로이센 입장으로 때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 거야. 그래서 얘네들에게 적당하게 이제 뭐냐면 그걸 해주고 약간의 배상금만 주고 적당히 감대하게 대해줬던 거야. 자, 그래서 술레시와 홀스텐의 권리 양도와 약간의 배상금 지불만 요구했을 뿐이다. 그 대신에 이제 비스마크는 독일 연방을 해산하고요. 이 독일 연방은 이 비네이 때 만든 연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산하고 프로이센 중심의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을 해요. 그래서 이때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하고 나서 북부 독일 연방 제국 헌법도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남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밀리에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보글 전쟁 일어날 때 그 당시 그 나폴레옹 3세가 잠깐 착각한 게 남부 독일은 포위세를 싫어하니까 북부 독일이 싫어하니까 우리 편에 붙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제 뭐냐 비밀 동맹을 통해 남부 독일은 누구한테 넘어가고 이제 포위세에 넘어간 거죠. 자, 비스마르크의 처열 정치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4년간 무시해온 의회에 나가서 그동안 취해온 정책에 대해 사면, 즉 추후 수행을 요청했고 이를 획득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에 반대했던 자유주의자들도 그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자가 프랑스인데 1868년 에스파냐 혁명이 발생 후 여왕을 추방한 혁명 정부는 포이세 왕가의 새로운 왕을 추대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로 본인에게 사양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독일 주재 프랑스 대에서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에무스 또는 이게 엠스라고 해서 아마 이 엠스가 정확한 표현일 거야 아마. 근데 이거 서기에는 그렇게 적혔으니까. 자, 그 옹청장에서 후랑주의 비에르 미스를 방문하여 공식적인 다짐을 받으려고 했다. 비에르 미스는 이게 좀 건방지게 생각했는지 분명히 내가 거부했는데 왜 하냐 단호하게 거부했고 그걸 이 비스마르크가 전부 알렸는데 이게 에모스 정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모하게 글을 썼죠. 프랑스 대사가 포위세에 무리한 짓을 범한 걸로 돼 있고 프랑스 국민에게는 프랑스 대사가 상당히 모욕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써놔서 가해질 해갖고 전후맥락 다 해가지고 일종의 그 가해질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왜곡 발표한 거죠. 그가 이제 기대한 반응이 즉각 나타났다. 프랑스는 1870년 7월 19일 날 포위센의 선전포고를 하고 전 독일인이 포위센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선전포고를 하니까 전 독일인이 포위센 지지하고 나섰다. 비스마르크는 에모스 정부를 공포하기 전에 군부에게 프랑스의 전쟁에서 조속한 승리를 하게한 바 있었다. 과연 잘 조직되고 훈련됐을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경험을 쌓은 포위센군은 파죽지세로에서 그날 프랑스 영내에 진격했다. 매치에서 포위된 프랑스군은 구원에 온 나폴레옹 3세가 직접 나섰으나 오히려 세당에서 포위돼서 포위센군이 항복했다. 개전한 지 2달도 못 되어 짧은 기간이었다. 이로써 제2지중이 붕괴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파리 임시정부의 항쟁이 계속됐으나 역부족으로 파리의 성문이 열리고 항복하였다. 그래서 이후 1871년 1월 8일 포위센의 비에르미스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의 정군주를 바친 재가를 받고 독일 황제로 즉위해져. 그래서 독일의 그런 통일되고 독일 제국이 탄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독일을 좀 보면 여기 독일 제국이 생겼지만 처음에는 독일은 이제 동프랑크 제국에서 이제 출발했죠. 동프랑크 왕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되죠. 그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 왕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무슨 가하고 이제 기결돼요? 합스부르크하고 이제 기결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언제 해체돼? 나인 동맹에 의해서 해체되죠. 나폴레옹에서. 그러다가 이제 무슨 걸로 독일 연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871년에 뭐가 되는 거죠? 독일 제국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시틀러가 자기의 제국을 독일 제국을 뭐라고 해요? 제3제국이라고 하죠. 그때 제3제국의 의미에서 이제 1제국은 어디야?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 거고 그다음 제2제국은 독일 제국, 비스마르크에 통일된 독일 제국하고 제3제국은 뭐죠? 자기가 만든 독일 제국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흐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독일 제국의 발전 보죠. 신생 독일 제국은 포위세를 중심으로 하는 형성된 북부 독일 연방에 남부 독일 연방이 여러 가입하는 형식으로 했죠. 그래서 25개 지방 국가가 구성된 연방 국가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독일에 유학 갔다 와서 임용 준비하신
좀 나이 많으신 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연방들이 모인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각기 교육과정이 달리하고 있대요. 그래서 교과서 다르고 각 주마다 교육과정이 다른 만큼 상당히 뭐냐면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각 구성국가는 제대 명칭과 군주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당한 자치가 인정됐고요. 그러니까 독일 제국 그다음 국가들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독일 황제에서 통치된 실제 통일국가였다. 1867년에 북부 연방헌법이 연장이 날 수 있는 제국헌법에 의해서 상원에 해당한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국가 대표와 황제가 임명한 대표로서 구성됐으며 하원에 해당하는 제국의회가 25세 이상의 성년 남자는 보통성 구성됐고 실제 권한이 없고 재상이 국민의 여론에 듣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국정에 좌우하는 것은 프로이센의 총리가 임명된 재상과 황제며 재상은 의회가 아니라 황제에게 책임을 지며 황제는 의회 해상권을 갖고 있었다. 한편 프로이센은 1850년 이른바 외관사 입헌주의 헌법을 그대로 실시되었으며 계급별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즉 상원은 아예 귀족과 칙선위원을 세습제했고 하원은 선거의 유권자의 4%에 해당하는 고액 납세자, 14%에 해당하는 중정도의 납세자, 중간 정도의 납세자, 그리고 나머지 82%에 해당하는 저액 납세자 등 3개 계급으로 구분되어 3분의 1의 위원을 선출했다. 그러면 프로이센의 위에는 완전히 토지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 지배하에 있었으며 그나마 하원은 예산을 승인하는 이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통일의 대업을 달성한 비스마르크는 1890년대 재상의 자리를 유지했다. 그런 새로운 제국의 건설과 더불어 발생한 여러 문제에 온건한 부르주아 정당인 자유당과 협조에 처해 나갔다. 그래서 화폐를 통일하고 중앙은행을 설치했고 철도와 우편제를 조절하고 통일하였고 그의 정책은 중앙 집권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문화투쟁 만료진 카톨릭 그 대입을 당면했다. 교황 피오 9세는 1864년 해치기에서 19세기 자유주의 사상을 공격하고 국가의 교회에 대한 간섭을 비난했으며 1869년에 16세기 때 트레트 공회에서 처음 열렸던 세계적인 공회를 바티칸에서 개최해서 교황 무호조수를 이제 선언하죠. 이 교황 무호조수는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황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서 신것을 검다고 해도 그거는 옳은 거야. 그래서 이제 왜 교황은 누구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죠? 예수님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잖아요. 자, 교황권의 세속 국가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했다. 제국 건설 카톨릭교도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당이 이제 그 뭐냐면 바티칸 공의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독자인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집권 정책을 반대했다. 이때 중앙집권 정책은 뭘 얘기할까요? 프로이센의 중앙집권 정책을 얘기하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비스마르크는 자유당 협조를 얻어서 예수회원의 이제 독일어 추방, 성직자로서 정치 설교의 금지, 교회 교육기관 폐쇄 등을 법률을 통과시키고 프로이센에서 종교의식과 관계없이 민법상 혼인을 인정하고 장차 신부가 됐다면 일반 대학에 조을조회를 부정했다. 교황은 이런 법률의 무효를 선언하고 교도들에게 저항을 명했다. 카톨릭의 저항을 예상을 강요했고 중앙당 의석도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비스마르크 70년대 자유무역 정책으로부터 보호관세 정책을 전환을 해갖고 전환을 해서 누구의 지지를 상실했냐면 자유당의 지지를 상실했죠. 점차 그리고 전환 세력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주의 세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여당의 중앙당 협력이 필요했다. 만약에 이제 그 문화 정책을 포기한 이유를 두 가지 써라. 그러면 이걸 쓰시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자유무역 정책으로부터 보호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자유당의 그 지지를 상실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누구의 사회민주 3인당과 대응해서 새로운 여당으로서 중앙당 협력이 필요했다. 이거 외워두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하여 이제 1880년대 반카톨릭 법률의 대부분 폐기되었다. 그래서 11세기 때 교황이 굴복된 하이니 4세처럼 카노사에 가는 일이 없다. 라고 장담한 비스마르크의 문화투쟁에 패한 것이다. 독일의 산업은 70년대 철과 석탄 자원이 풍부한 알자스, 로데네 등 통일의 달성, 중앙집권적 재정정책 등으로 한층 그 발전이 촉진되어 프랑스를 능가하면서 영국에 육박하였고 일부 산업 부분에서 얼마 안 가서 영국을 추월하게 되었다. 처음 이거는 이제 무슨 사업하고 관련된 거예요? 제2차 이거는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죠. 자, 처음 비스마르크는 자유무역 정책을 만들게 했으나 1873년 금융공황이 있는 후에
제철업과 방직공업이 영국과 경쟁하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요구했고, 그다음 농업이 또 동료도 값싼 농산물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로 바뀌었다? 보호관세법을 내서 이제 보호무역 정책에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보호무역 정책 넘어간 배경을 쌓아가면 첫 번째로는 제철업과 방직공업에서 영국과 경쟁하는 보호정책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동료로부터 값싼 농산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참고로 그 당시에 독일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방직공업이나 제철업이나 농산물보다는 주로 뭘 했냐면 중화공업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약간 소외된 지역 그 사업 부분을 좀 뭐냐면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유당은 이 정책의 계기로 해서 비스마르크 사이가 멀어졌고, 그러니까 자유당은 뭘 주장했던 거야?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세요. 그래서 중앙당은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했으므로 비스마르크 문화투쟁을 종식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중앙당의 정책을 믿고 위지한 건 아니었다. 자유당 개편을 노력하여 이를 보수적 산업가 집단으로 만든 성공했고, 이 원인은 하나의 보호주의 정책 공업, 그리고 중화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초래했던 사실이다. 그래서 원래는 자유당도 자유무역주의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보호무역주의 세대를 받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당을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스마르크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기 때 그러면 이제 비스마르크는 중앙당이나 그다음 자유당 같은 이제 이 사람들 보수적인 정당들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을 갖고 누구하고 대입하게 되면 마지막 남았던 사회민주당과 대입을 하게 되죠. 1870년대 말에 비스마르크는 문화투쟁을 이제 완화하고 보호무역을 정책 전환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사회민주당이라는 새로운 적대적인 세력을 맞이했다. 독일 산업은 급속하게 발전하여 한편 부유자 세력을 증대시켰으나 또 한편 노동자 수도 증가시켰다. 그래서 계급적 각성을 촉구하는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이 급속하게 이제 고조되었고, 이러한 현실을 당면한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탄압만이 능사가 아니고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야 그는 질병보호법이니 자해보호법이니 양도 및 상해자보호법 같은 일련의 법안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의도에서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의도에 어떻든 간에 노동자들의 생활 가서는 실질 혜택을 받았고 사회민주주의 지지표는 감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밑에 5세 환가의 제국이 있는데 이거 그냥 각자 보세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이중제 왕국의 이제 형성된 가정이고 이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미국의 발전을 이제 볼게요. 자, 미국의 발전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볼 거는 그 남북 전쟁을 좀 볼 필요 있어요. 남북 전쟁 예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이제 넘어가기 전에 기본 강의 규제에서 이제 남북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630페이지 펴보세요. 630페이지. 자, 민주주의 발전 보면 일단 제퍼슨이 미국의 민주주의 아버지로서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했고요.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잭슨은 서부 출신의 자유농민아들이야. 민중을 위한 정치인데 예전의 정치는 주로 이제 귀족 정치 명망가 출신에서 이제 보도 나왔어요. 귀족 가문 출신 미국의 귀족 가문 없지만 정치적 엘리트 계층의 어떤 가문 출신이 나왔는데 최초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유농민으로서 아들로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오늘날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과 좀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영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폴레옹 시대 때 이제 미영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건 좀 이따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고. 영토 확장인데 미국은 처음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부 지역에 조그만 땅에서 출발했죠. 13개 중. 조그만 땅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땅인데 근데 이제 참고로 이때 이제 그 북미 대륙을 지배했던 나라는 그 미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영국의 식민지 미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플로리다는 누구 땅이었어요? 스페인 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파라치 산맥 그 너머 쪽에서 이제 해가지고 상당수의 땅은 루이질레나 땅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게 프랑스죠. 원래 잠깐 스페인 갔다니 프랑스로 넘어가죠. 루이질레나는 무슨 땅이냐면 프랑스 말 누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누이 13세, 14세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서부는 완전하게 이제 뭐냐, 스페인 쪽의 땅이었어. 그래서 누구로 넘어가죠? 멕시코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네바다, 뭐 이런 지역, 텍사스, 다 이제 뭐냐면 그 멕시코 땅이었어.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이제 미국 지역에서, 지금 미국 땅에서 원래 오리지널 미국은 요거 일부 지역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확정됐는데, 일단 이제 파리 조약에서는 영국부터 미시시피강 동쪽을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아나를 매수했죠. 그래서 이 루이지아나가 이 중간에 딱 끼어 있었잖아요. 지금 오늘날 루이지아나 주보다 더 큰 주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프랑스도 매수했는데 이때 언제는 나폴레옹 때. 왜냐면 이 땅이 넓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뉴 올리언스 지역이 그 한국밖에 없어요. 그 지역이 여기까지 해도 갈 수 있는 게. 거기에다가 가려기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당시 돈이 좀 보냈던 그 나폴레옹이 그걸 몇 푼 받고 이제 판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 행운이지. 그래서 그걸 이제 매수해가지고 있고, 그다음 플로리다도 이제 원래 에스파냐 지역이었는데 그걸 매수했고, 원래 텍사스는 멕시코 지역이었어요. 멕시코 지역, 멕시코 정부인데 거기 지역에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이들이 이제 멕시코인들의 이제 탄압을 이제 뭐냐면 받으니까 차라리 텍사스 공화국으로 뭐냐면 독립을 냈죠. 그래서 나중에 이 텍사스 공화국을 누구한테 갖다 바친 거야? 미국한테 갖다 바친 거야. 그래서 그 텍사스 공화국 그 국기를 보면 별 하나가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외로운 별. 그래서 미국 국기와 비슷하죠. 근데 별 하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한테 넘어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도 원래는 이거는 멕시코 땅이에요. 그래서 LA니 샌프란시스코니 뭐 하면서 다 스페인 지역 명칭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도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서 뭐냐면 다 미국한테 넘어가. 그리고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 지금의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네바다라든지 그런 지역 다 캘리포니아 지역이거든요. 다 넘어가요. 거기다가 이제 알래스카 지역은 원래 러시아가 그 지역을 장악을 했어. 근데 이 관리하기 힘들어하니까 그 땅을 몇 푼 받고 이제 미국 넘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앉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토를 확정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서부 계층이지. 미국은 땅은 넓은데 뭐가 없어요. 인구가 없거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빈민자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부 개척 시킨다고 해갖고, 그래서 서부를 했는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때 이제 프리티언 정신해갖고, 그랬는데 말이 이제 서부 개척이지, 그 과정에서 인디언을 학살하죠. 많은 사람 죽이고, 이게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살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1840년대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대륙국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때 이제 미국사에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남부와 북부 간의 대립이에요. 여기 딱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남부 지역은 요 정도 이렇게 지역을 의미하고요. 예, 북부는 원래 요 정도 지역을 이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남부는 대개 보면 어떤 농장주로서 면화나 담배를 재배하고, 북부는 주로 요 지역은 이제 뉴 잉글랜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장주, 상공업자, 자영농민들 이제 그 주요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도를 찬성했어요. 왜 찬성했냐면 주로 모카나 재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노예가 딱 맞아. 모카는 단순 일이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이게 관리만 잘하면 이들 이용해갖고 모카를 생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요 얘네들 이제 북부에서는 이제 뭐냐면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노예 노동력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노예는 감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일을 안 하잖아요. 노예가 뭐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거기다 노예가 뭐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거야. 거기다 또 인도주의적 입장 등등이 겹쳤죠. 그 다음에 권력형태 북부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가는 연방주의자들이 많았고 남부는 주의 권한을 강한 분권주의자가 강했고요. 북부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영국과 대항하다 보니까 영국의 상품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면한을 누구한테 갖다 파냐면 영국에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영국한테 사이가 좋아지려면 자유무역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 영국의 값싼 이제 여러 가지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수입하려면 자유무역이 좋아. 그래서 이제 이런 노예제도 입장이나 권력 형태 무역 정책이 각각 입장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원래 미국이 13개 주에서 출발했지만 땅이 넓어가면서 여러 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주가 노예제도를 허용하냐 아니냐
이거야. 노예제를 허용하면 노예주가 되는 거고요.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미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미주리. 예, 미주리. 그래서 이제 미주리 지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미주리 보이시죠? 여기 요 지역. 예, 미주리. 이 미주리 지역을 이제 준주에서 정식주로 이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미주리를 딱 중앙에 있는 미주리를 뭐 자유주로 할 것이냐 노예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논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여기 보면 메인주가 있죠. 메인주. 북쪽에 메인주가 이제 준주가 돼요. 준주에서 이제 정식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타협이 생긴 거죠. 메인주 북부는 당연히 이제 노예주가 아니라 자유주가 되고 대신에 미주의주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노예주가 된 거야. 노예제를 활용하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그 후로 주들이 이제 정식주가 형성되면 요길 기간으로 해갖고 36도 30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선을 기준해서 이 미주리만 제하고 요 지역을 해갖고 이렇게 날아가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 허면을 맞은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캔자스하고 네브라스카 있죠. 이 주가 이제 준주에서 자유주로 이제 정치주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야. 요 미주리 협정에 따르면 캔자스와 네브라스카 주는 당연히 누구 땅이 돼야 돼? 자유주 땅이 돼야죠. 근데 이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논리가 개입돼갖고 여기를 주민투표로 이제 하자라고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왜 이게 자유주하고 북부주 그 노예주가 중요하냐? 이게 그 권력 구조와 관련돼 있어요. 일단 예전에 한번 제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죠. 자, 간선제 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선거인단을 구성하냐면 일단은 상원의원 2명, 하원의원 수를 합쳐가지고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그 수를 뽑아가지고 그 뭐냐면 간접선거를 이제 투표를 해갖고 이제 선거인단이 확보되면 어느 당이 이제 그걸 독점하면 그 당은 그 주에 이제 그 선거인단 다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유주와 노예주를 했는데 자유주 수가 점점 늘어나면 당연히 권력은 대통령 누가 배출되는 거야? 그 당시 자유주에서 배출되는 거. 노예제 폐지되겠죠. 거꾸로 노예제에서 많이 배출되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노예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미주리 협정이 깨진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인데 일단 이제 대륙횡단철도 북부선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남부인대 정치적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통과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자유주의가 되는데 얘네들이 주민투표하자. 그러니까 이제 캔자스가 네브라스카의 이제 주민투표가 상당히 주요 이슈가 되고 캔자스가 네브라스카에서 자유주와 노예주에서 막 사람들이 이주해 온 거야. 그러면서 그들끼리 총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제 합법적인 어떤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당이 공화당이죠. 공화당.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은 되게 누가 지지하고 있어요? 남부 사람들. 그다음 백인 지지하는 당이지만 원래는 북부 정당이에요. 흑인들을 위해서 탄생된 정당이야. 그게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나중에 60년대, 1960년대 그 민권 정책 때 시작되면서 민주당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세력 구도가 바뀐 거지. 그 전까지는 공화당은 북부 노예제 폐지를 이제 주장했던 당이고 흑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당이에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됐던 사건이 드레드 스코트 판결인데 그 당시 북부에 거주했던 흑인 노예 출신이 이제 스코트가 소송을 제기했어. 자, A사는 원래는 남부 출신인데 주인에 따라서 이제 북부 왔어요. 그래서 북부는 이제 노예주가 아니잖아. 그래서 풀어진 거야. 그 주인도 이제 풀어줬어. 그래서 자유민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 의미에서 그 대법원에 이제 소송을 내서 노예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대법원에서 심사도 안 했어. 왜냐면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에 소송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스코트 자유인이라도 이미 이제 출신 자체가 남부의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유인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지. 그 말은 남부에서 북부 도망간 노예들에게는 이 사람은 신분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이 미주리 협정 부인한 거지. 왜냐면 미주리 협정에서 아무리 이렇게 남부에서 또 그 북부 넘어가면 이제 자유가 되는데 네 출신이 한번 남부의 노예면 북부에 올라가도
너는 노예다 끝까지. 그래서 이제 북부가 이에 대한 반발로 노예제를 폐지하는 공화당의 학살의 계기를 마련했다. 야, 그래서 이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나 드랜드 스코트 판결을 통해서 둘간의 갈등이 이제 뭐냐면 부각된 시점에 스톤부이라는 사람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에 이제 소설책을 써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이제 흑인 노예 인권 문제가 그러니까 인도주의 입장에서 이 노예제는 문제가 있다. 이게 비판이 나고 참고 그 당시에는 유럽 각국들이 노예제를 폐지해요. 영국도 이제 19세기 초반에 폐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예들이 이제 지하철 형성인데 이 노예 지하철은 뭐냐? 이게 뭐냐면 이거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잖아요. 여기 남부 안에서도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예를 탈출시키고 북부로 자기 지역을 이제 거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A 집안이 있으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얘네들 여기 숨겨주다가 밤에 몰래 B에 이제 옮기고 B에서 C로 옮기고 이렇게 D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이렇게 지하철이 되는 거야. 여기 중간중간에 뭐가 되겠어요? 역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차장도 있고 이게 역장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남부의 노예를 북부로 탈출시키는 그런 노역도 이제 형성됐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북 정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예제를 반대하는 공화당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돼요. 자, 링컨과 관련된 문제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어디에 나왔어요? 역교론에서 나왔죠. 삽입과 보관에서 링컨은 공화주의자예요. 얘는 연방주의자야. 이 사람은. 동시에 노예 해방론자야. 그렇지만 연방론자지만 노예 해방론자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이제 특징 갖고 있는데 연방론자를 더 강한. 그러니까 연방 유지에서는 노예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처음에는 링컨이 남부를 좀 약간 잡아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예제 인정하겠다. 근데 이제 남부에는 말도 안 된다. 너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이제 따로 나와서 아메리카 연합을 구성하죠. 데이비스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래서 남북 전쟁이 반발되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남부가한테 밀렸어, 북부가. 왜냐면 남부는 그 귀족 출신은 그러니까 그 당시 남부에 이제 그 귀족 출신이 많았거든요. 맨날 얘네들 뭐냐 사냥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밀리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이제 북부 자체 인구가 많고 공업 생산이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냐면 승리하게 돼. 그리고 나중에 링컨이 이제 노예 방송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남부에 있는 노예를 다 해방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이 흑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그 다음에 영국이 남부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영국 정부가. 왜냐면 원래 영국은 그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남부를 지원해 주려고 했어요. 군대를 파견해서. 근데 이제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일단 명분이 없어. 남부가. 왜? 노예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근데 영국이 이미 19세기 때 이미 노예제가 폐지됐죠. 명분 일단 없고 이걸 참여할 그 영국의 자유주의자들 반대할 거 뻔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고민하고 있었는데 링컨이 노예 방송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완전히 이제 미국을 이제 지지하게 되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는 어떻게 돼요?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파견하지 못하고 남부 혼자 이제 싸우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죠. 결국에 게티스버그의 승리로 해가지고 상승세로 오른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됐다. 그래서 북부가 처음에 남부를 이제 지배하는 형태들, 군정 형태를 하다가 이제 뭐냐면 다시 이제 독립을 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을 볼게요. 이때부터 미국의 산업화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남부가 형성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정책 기반이 되고, 물론 민주당은 이제 1960년대 민권 정책을 통해서 이제 기반이 바뀌어요. 북부 쪽으로.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중산 계급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뭐 대규모 경영이 사라지고 이제 소규모 농원이 발생되고 등등 있고, 북부도 이제 뭐냐 공업 생산이 급증되고, 특히 서부에서 이제 그 서부 계층을 위해서 그 뭐냐면 만든 법이 뭐냐 자장농지법이야. 이 홈스테이트 법인데 이게 유명한 법이죠. 이 자장농지법은 뭐냐면 이제 서부 계층에 필요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법을 만드냐면 자기가 이제 이 땅을 이제 어떤 일정한 땅을 개척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3년 동안 개척을 하면 여기를 이제 자기가 점유를 하면 3년 동안 점유하면 약간의 세금만 물고 이 땅을 자기 땅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만드니까 유럽 각지의 빈민들이 어디 올 거야? 다 미국 몰려들기 시작해. 그래서 서부에 가갖고 일정에 3년 동안 점유해가지고 자기 땅을 만드는 방법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서부 개척의 토대를 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 중에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농업의 기기와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 횡단철도가 부설되죠. 그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그 횡단철도가 있는데, 이때 이제 경제 통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 서부와 동부가 이제 통일되고, 이제 대륙 횡단철도가 부설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끌게 되냐면 영국 자본을 끌어들여요. 영국에서 이제 그 당시 뭐냐면 유대인 그 가문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 까먹는데 무슨 아, 로스차이드. 로스차이드 가문이 이제 유대인 금융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본이 막 투자되기 시작해요. 영국 자본이. 그리고 그 당시 JP 모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뭐냐면 대륙 횡단철도가 부설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노동자로서 중국인 노동자들은 이주가 있고 이들 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그때 자작농지법이네. 거기 3년이 아니라 제 말 전에 5년을 거주하는 식으로.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민당 활동을 보면, 우리가 남북전쟁 보면 남과 북부 간의 갈등만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남북전쟁 이후부터 산업화가 될 때는 이제 남부와 북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어디와 갈등이, 북부와 서부의 갈등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북부는 주로 이제 금융자본들이 지배하죠. 얘네들은 뭐야? 부르주아 계층들이야. 근데 서부는 이제 누구야? 개척한 사람도 누구야? 농민, 강산 노동자, 이런 사람도 뭐야? 대부분 노동자, 농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간의 어떤 지역적 갈등이 더 심했어요. 남북전쟁 이후에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폭발된 것이 뭐냐면, 그, 달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통화제도의 문제가 가지고, 폭발됐는데, 원래 그 미국의 초창기 때 이제 그 제도는 근본이제, 은본이, 복분이제야. 그러니까, 근과 은은 같은 이제 뭐냐면, 본이제를 실시했는데, 1873년에 그 뭐냐면 근본이라 할 것이냐 은본이라 할 것이냐였는데,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돼. 북부에서는 뭘 주장하냐? 근본이 태양. 그 다음에 서부에서는 은본이 태양.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왜냐, 금은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부유자들이 많이 갖고, 금융산업가들, 금융자본가들이 많이 갖고 있고, 은보주는 상대적으로 뭐냐면 서민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서부 계층들이. 그런데 이제 그 결국에는 1873년에 근본이 태양제가 전환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호주에서 뭐가 많이 발굴되죠? 금이 많이 발굴되면서 골드러시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종전에 은본위제 실시했다가 금만 인정한다니까 갑자기 통화량이 어떻게 될까요? 축소되죠. 가격이 이제 하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부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이제 불리해지고, 대신에 동북 국민가들이 유리되는 이런 것들이죠. 이걸 도금 시대라고 해요. 마크 트웨인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서부와 농민들을 이제 대변하는 정당들이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미국이 양당 체제였죠. 민주당하고 무슨 공화당 체제인데 제3당이 등장해. 그러니까 인민당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서부의 농민이나 노동자 중심에서 종전의 근본이제 말고 근본이와 은본을 같이 하는 복분이제도 하나하자. 그래서 통화당을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국에는 그 인민당 주장을 이제 수행한 민주당이 패배하고, 결국에는 이 주장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19세기 후반 때는 뭘로 자리가 되면 근본이 태양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뒷받침한 것이 아까쯤에 캘리포니아라든지 호주에서 뭐가 많이 발굴됐다? 금이 많이 발굴되면서 금이 이제 어느 정도 통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양이 늘어났어요. 물론 은보다 적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한동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달러는 뭘 반응을 한다? 근본이 태양으로 반응이 되는 거죠. 자, 20세기 이후의 경제에 보면 1차 세계대전의 세계 금융의 중심이 이제 예전에 시험을 내었지만 런던에서 뭘로 뉴욕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노동 문제가 발생됐고, 그 다음에 셔먼 반 트러스트법에서 독점 체제가 이제 많이 구축하는 것 돼서 그 기업들이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서먼 반 트러스트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게 서먼 반, 이거 뒤에 이고, 그래서 서먼 반 트러스트법 제정했고, 그 다음에, 이런 데트로스 공격을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테오도르 노즈베트가 아니라 시어도르 노즈베트야. 고쳐주세요. 이거는 뒤에, 테오도르 노즈베트는 2차 대전 때 그 대통령이고, 유리전체가 관련되고, 그 앞에 대통령이 있어. 노즈베트 두 명이 있거든요. 시어도르 노즈베트, 테오도르 노즈베트인데, 자,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그 20세기 이제 정세 경제 부분을 갖고, 자, 서양사 개론 이제 내용을 볼게요. 미국의 이제 발전 과정 보면
새로이 탄생된 아메리카 그 합중국은 각 주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했으나 결국에 주권을 소유한 여러 주의 단순한 용맹체가 아니라 주권을 소유하고 행사는 어엿한 연방국가였다. 초기에는 신생공화국의 영도한 중앙집권을 강조한 보유층 연방주의자들이었으나 1980년 미국의 민주주의 아버지 제퍼슨이 대통령 당선되자 그 당시 민주주의한 정치,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잭슨 시대 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치 명망가 출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서부 출신이고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민주주의한 정치가 실제 실시됐다. 자,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적 통합도 진전되었다. 나폴레옹 시대에 발생된 미영 전쟁을 독립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유대와 영국 해군의 통상 방해, 그리고 캐나다 얻으려는 엉뚱한 욕심의 원인이 되었다. 그 프랑스와 유대, 나폴레옹과 친했고 영국 해군의 통상 방해. 영국 해군은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어떤 그 교육 찾기에서 대서양 지역의 통상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땅은 누구 땅이었죠? 프랑스 땅이었죠? 영국 땅이었죠. 그걸 또 얻으려고 했어. 자, 그래도 이제 그 전쟁 그 자체는 대단치 않았고, 캐나다를 점령하지 못했지만 미국 국민의 통합과 국내 공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때 이제 워싱턴에 그 원래 그 대통령 상 궁전이 있었죠. 예, 백악관. 원래 백악관이 원래는 하얀색이 아니었어요. 다른 색깔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영국이 워싱턴 공격해서 백악관 한때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불태 없애고 그랬는데 그때 돌아오니까 백악관이 이제 검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색하기 힘드니까 이제 하얀색 칠해 하얀색 다 칠해 벌써.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백악관이 된 거예요 오늘날. 자, 중남미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한 원로주의 또한 미국의 국가적인 자각과 국제 정치에 등장에 뜻하는 것이다. 미국의 영토 또한 19세기 전반기에 놀라운 정도로 팽창되었다. 1803년 나폴레옹부터 광대한 루이지애나 땅과 1819년 에스파냐부터 플로리다를 구입했고 1840년대부터 서부부터 진출이 현저하여 멕시코부터 텍사스를 빼앗았고 멕시코의 전쟁을 통해 캘리포니아를 획득했고 그 영토가 태평양에 도달하게 되어 1850년에 오늘날 미국의 영토를 대체적인 윤곽이 잡혔다. 자, 이러한 영토 팽창과 계속 유입된 인구의 물결로 인구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790년대에서 1390년에 390만에 약간 더딘 것이 1860년에 3100만이 되었다. 미국은 식민지 시대부터 모든 식민지가 서쪽의 소수의 인디언과 인디언지 산발적 살기는 했으나 이게 뭐야? 소수의 인디언들이 산발적으로 이게 뭐지? 살기는 하나? 서쪽의 소수의 인디언이 산발적으로 살기는 하나.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변경지에 좀 살긴 하나. 그 대부분 항모지는 프렌티엄 변경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미국의 역사는 이 프렌티엄의 진출과 개척의 역사, 프렌티엄 사회의 그 서부에 이동하는 역사였다. 특히 하얼바이진 1840년대부터 서부 개척은 동부의 빈민이나 새로운 이민들에 의해서 인디언과 자연과의 신뢰 싸움을 통해서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주의적이고 능력 유지의 진취적인 프렌티엄 정신이 함양되었고 그래서 미국의 국민성의 뿌리를 깊게 받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남부와 북부 간의 차이가 좀 나오죠. 활발한 서부 개척과 거의 때를 같이 해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운하와 철도 부설이 활발해졌다. 그래야 1850년에는 공업 제품이 농업 생산 산출국을 능가하게 됐고 50년대 미국은 농업국가로부터 농업공업국가로 이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공업화는 주로 동북부에 진행됐기 때문에 지역 간의 산업과 그 사회 경제적 구조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특히 그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유노동과 공업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그들의 공업의 발전에 위해서는 보호무역과 연방정부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서 남부는 노예제를 바탕한 면화재배 대농장 경영과 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따라 값싼 공산물 수입을 위해 자유무역과 주권 중심의 비방부권을 원하게 됐다. 자, 새로 개척된 서부는 자연농매 사회로서 경제적 동부국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 경제 구조의 격차로 발생한 남북간의 대립은 노예 문제로 격화되었다. 남부에서 인구는 5%밖에 안 된 대지주는 400만이 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선거권이 없는 노예까지 포함해 인구 비례에 따라 하원의 의석이 배제되었기는 정치적 모순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3명당 투표권이 2개가 주어져요.
근데 그 투표권을 노예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사하냐면 주인이 행사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까지 평등 선거하고 위반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상원의원의 각 주마다 2명이 선출됐기 때문에 새로운 개척주의 서부가 주가 노예주에 대해 자유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그 수를 합쳐갖고 대통령 선거인단 뽑죠. 그 대통령 선거의 반 이상을 독점할 경우에는 그 당이 다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주와 이제 그 자유주가 누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배출에 따라서 대통령이 달라지게 되고 대통령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니까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문제일 수가 없고 그것이 이제 그 뭐냐면 미주지를 어떻게 할 것에서 둘러싸고 미주협정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나 노예 문제는 단순히 사회경제나 정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도주의 입장에서 큰 시비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스토어 부인이 톰 아저씨의 오막살이라는 그 당시 널리 익혀 노예제 폐지의 여론을 고조시켰다. 노예 문제에 고조되어 갔던 남북과의 대립은 1860년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제 반대는 공화당인 링컨이 당선되자 드디어 바다점에서 도달했다. 그 중간에 이제 여기 빠진 게 좀 많아요. 미주리 협정도 빠졌고, 그냥 드렌트 스코트 판결도 빠졌고, 그러니까 캐자스 네브라스카 중가 그게 빠졌어요. 근데 이 내용들은 이제 서양사 총론이나 이런 데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 초에 남부 7개 주가 연방에 탈퇴하니까 아메리카 연합이 구성이 되고요. 따라 헌법이 제정되어 제퍼슨 데이비스가 대통령 선출되었다. 이어 이제 남부는 외국부터 무기 구입하고 전쟁을 준비했고 1862년 4월 섬터 요새라고도 하죠. 남북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남부의 전쟁 수행량과 한격한 차이가 있다. 남부는 처음에 분리한 7개 주가 나중에 4개 주가 덮쳐서 11개 주가 되어 인구는 노예 400만 포함해서 900만이 대비했고 900만인데 비해요. 그 북부는 23개 주 인구의 2,200만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부는 공업연과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쟁의 결과 어느 정도 자명한 곳이다. 해군을 보유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상력을 장악했고 영국으로부터 보급을 차단했다는 의미야. 외국부터 보급을 어떤 공급을. 그래서 이제 리 장군이 이제 남부 초기에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노예방 선언을 함으로써 전쟁에 대해서 국내에 천명했고 국제연도 북부에 유리하게 전개했다. 그래서 영국도 이제 남부를 못 도와주겠죠. 그렇게 믿었던 영국의 개입이 잦아난 데다가 북부 해군이 남부 해안을 봉쇄함으로써 남군은 점차 공격에 빠졌죠. 전세는 게티스버그의 승리를 계기로 그레트 장군의 북부에서 유리하게 전개됐고 마침내 리 장군이 항복함으로써 그 전쟁은 북부에서 승리에 끝났다. 자, 전쟁의 뒷수습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남군이 항복한 직후 발생한 남북파의 배후 부두에 의해서 링컨의 암살 사건이 있었고 10년 가까운 남부에 대한 군정 실시도 그 어려움이 여전히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남부의 혼란과 항표에 격심했으며 북부부터 뜨내기 정상배들이 이제 발언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제 혼란은 서서히 가라앉고 남부는 재건이 진행되면서 남부의 융합이 실현됐고 국가적 단합이 권고해주고 미국이 새로운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됐다. 즉 남부에서도 노예제에 기반했던 대농장이 이제 그 사라지고 대규모 소규모 농업들이 이제 농장들이 등장을 했고 석유, 담배, 제철 등의 새로운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중산계급이 형성되는 등 사회 경제적 구조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남부가 탄생됐다. 이러한 남부는 민주당의 건강한 기반이 됐고 공화당과 더불어 미국의 정치를 좌우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북부에서 전후 공업발전 현조에 1860년, 70년대 사이 공업 생산이 배로 증가했고 농업과 교통수단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져 넓은 의미의 경제혁명이 겪게 됐다. 전쟁 중 북부는 서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만든 자장농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홈스테이트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민 또는 장차 미국 시민이 될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5년 동안 거주하면서 개간에 종사한 자에게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주게 했다. 자, 이를 말미암아 서부 개척의 작업을 받아서 크게 촉진됐고 외국부터 이민도 증가됐다. 또한 전쟁 중에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했고 1869년에 양대양, 그러니까 대서양과 태평양 연결하는 대륙간 횡단철도 부서를 완성되었다. 그래서 남북전쟁 미국의 통합된 국민국가를 발전하기 위해서 거의 불가피하게 되었다. 전쟁 중에 노예제도가 폐지돼 다시 부활되지 않았으나 흑인들은 실제에 있어서 여러 규제로 선거권 제한을 박탈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선거권 제한은 어떻게 했냐, 특히 남부에서 이제 있는데 처음에는
흑인들에도 남부에서도 성공을 줬어. 근데 문제는 흑인 수가 많다 보니까 흑인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이 배출된 거야. 남부에서 안 되겠다 해갖고 얘네들이 투표권법을 만들어요. 투표권법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딱 까놓고 흑인들에게 투표권 안 주겠다는 얘기 안 해. 투표권을 이제 행사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소양하고 문맹은 벗어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걸 시험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백인이나 흑인들에게 똑같이 시험 문제를 했는데, 그 시험을 치르고 이제 투표권을 주는데, 문제는 백인용 문제와 흑인용 문제가 너무 다르다는 거야. 백인용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 고양이를 뭐라고 부르냐. 금방 답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한번 고양이를 써봐. 캡. 이렇게 쓰면 돼. 근데 그 흑인들은 어떤 문제를 내냐면 이런 거야.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라틴어로 번역해 보시오. 아니면 미국의 그 뭐냐면 헌법을 라틴어 번역하시오. 그리고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주의 명칭들을 뭐냐면 불어로 번역해 보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이거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 가지고는 이제 미국 그 남부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아예 투표권을 못 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1960년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니까 아예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에서 이런 법을 못 만들게 3분화 시켜보자. 그러면서 이제 뭘 얻게 되냐면 뭐냐면 흑인들도 투표권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북남부에서 아예 주위에 그 흑인들을 이제 대표의원,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게 하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부의 법들이 되게 보면 뭐냐면, 차별을 뭐냐면 합리화시킨 쪽으로 법을 이제 생산을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하여튼, 그래서 인종차별이 흑백 문제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미개척한 풍부한 자원의 인력과 그래서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자유는 새로운 이제 형성된 강대한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거대한 산업사회로 발전시켰고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예전 시험은 이제 세계 금융이 예전에 런던이었는데 어디로 이동했죠? 뉴욕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이제 자유기업에 입각한 자본주의 급격한 발전을 호경기 시대 또는 착취 자본가 시대로 추진시켰고, 이와 더불어 유럽의 이제 새로운 국가에서 발전까지 노동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야 전국적 규모보다는 주단위 최저임금법, 위생관리, 노동시간 규제, 노동자 보상 등이 마련됐다.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로서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조합들이 형성되고 미국 노동자 총동맹이 형성됐다. 이건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셔머 트러스트법이 이제 등장했고 20세기도 공화당 출신의 데오드 루즈벨트가 시대에 이제 뭐냐면 미국의 이제 주요 경제든 대트러스트법 기업 활동에 대한 공격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은데, 데오드 루즈벨트가 맞아요, 이거. 아까 제가 쓰려고 했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이거. 아까 서양사 강의할 때, 여기, 테오드인데, 발음이 시어드 루즈벨트 이거야. 그래서, 프랑클린 루즈벨트를 제가 착각했어.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그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뒤에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맞으니까 이제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당시 테오드 루즈벨트 때 이제 셔머 반트러스트법을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그 기업이 있으면 이걸 제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 50% 기업이 이제 독자지 이상 넘어가면 이들 기업 분할을 하도록 명령을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구글 있죠. 구글이나 이런 것들 있고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도 지금 요 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독점법에 걸려가지고 해체될 위기를 이제 하고 있어. 그래서 페이스북도 지금 해체라 여러 개 해서도 이렇게 이제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50% 이상 어떤 특정 부분 가점을 해버리면 기업 분할 명령을 내요. 연방정부가 개입해갖고 그런 법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었던 것이 데오드 루즈벨트, 시어드 루즈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특정 기업이 트러스트를 형성해갖고 여러 기업들 거느리고 있었어요. 뭐 케네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루페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을 거느려서 독점 체제가 형성됐던 걸 있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러시아의 이제 발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